안녕하세요. 윤창인 교수입니다. 그러면 핵심 요약 반도체 패키지 분석의 이제 2강을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요. 2강에서는 실제적인 반도체 패키지의 공정별 분량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강에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백랩에서 출발을 해서 다이 어태치 부분까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3강에서 이제 다이 어태치 이후에 와이어 본딩 공정, 그리고 와이어 본딩 제품 외에 이제 플립칩 패키지가 존재하겠죠. 거기에 이제 리플로우라든지 플럭스 디핑이라든지 이러한 분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강을 통해서 살펴보고, 3강에서는 반도체 패키지의 어떤 공정이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분량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강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반도체 패키지의 분량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밴스드든 아니면 컨벤셔널이든 거의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패키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컨벤셔널 패키징이 반도체 패키지의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인 컨벤셔널 패키징의 다양한 분석법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와이어 본딩과 그리고 플립칩 형태로 생긴 이러한 패키지들이 존재하고요. 이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패키지 같은 경우에 공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웨이퍼가 준비가 되고 백랩 이후에 이제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와이어 본딩이냐 아니면 플립칩이냐로 이제 갈렸다가,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이 어태치 공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본딩 공정이 이루어지고,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이 플럭스를 묻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플로우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몰딩, 마킹, 솔더볼 어태치, 패키지 솔팅 등이 존재하는데, 각 공정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량의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량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첫 번째 공정은 백랩과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션 공정이겠죠. 이 라미네이션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백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붙여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백랩을 살펴본다면 백랩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량은 휠막 분량과 그리고 라미네이션 이물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션 이물 분량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본다면, 웨이퍼의 패턴면에 보호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이제 저희가 붙여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제 팹에서 만들어진 웨이퍼가 후공정으로 넘어오게 되고, 저희가 후공정에서 맞는 패키지의 타겟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그라인딩, 즉 백랩 공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랩 공정에서 살펴본다면 웨이퍼 위에 그라인딩 휠을 사용을 해서 갈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는 그라인딩 휠이 존재를 하고, 척과 그라인딩 휠 사이에 웨이퍼를 놓고 이제 갈아주는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패턴면에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백랩 공정 중에 패턴면에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데미지가 들어가 버린다면 당연히 칩들이 다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미네이션 테이프를 붙여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물이 유입이 된다면 이 패턴면과 라미네이션 테이프 사이에 이렇게 이물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물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패턴면에 우리가 테이프를 붙였을 때 이물에 의한 외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물에 의한 외력으로 칩에 데미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를 저희가 라미네이션 테이프 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백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량 유형은 이제 휠막이라고 부르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백랩 공정에서 그라인딩 휠의 연마에 의해서 이제 웨이퍼 데미지, 즉 칩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휠막 분량이라고 부르고요. 왜 휠막 분량이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그림을 살펴볼 텐데요. 패턴맨이 존재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백그라인딩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전기 테스트를 통해서 웨이퍼를 살펴보았을 때 칩들이 특정한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불량이 발생한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량이 발생한 형태가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왜 나올까라고 한다면 저희가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그라인딩 휠이 웨이퍼를 갈아줄 때 거기 위에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개비 모양이 많이 생겨서 칩 크랙을 유발할 정도의 데미지를 주게 된다면 그것을 저희가 이제 휠막 불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휠에 의해 바람개비 형태로 실리콘 웨이퍼에 데미지가 발생하는 걸 저희가 백랩 공정에서 휠막 불량이 발생하였다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는 거의 무조건 백랩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불량이 웨이퍼의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저희가 트레이스를 해볼 때 이렇게 휠막 형태, 즉 바람개비 형태로 어떠한 칩들이 불량이 발생을 했다면 이거는 백랩에서 어떠한 그라인딩 휠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한 것이야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백랩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량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백랩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은 거의 대부분 크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랩에 의한 빗살 같은 연마의 흔적이 칩 위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이런 연마 흔적이 크랙 시드가 되어서 이제 크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한번 살펴본다면 휠막 불량이 왜 위험한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웨이퍼의 표면에 약간이라도 데미지가 가 있게 된다면 이 데미지가 크랙의 시드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랙의 시드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더 큰 크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라미 이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어떠한 외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밑에 SEM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라미 이물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막 불량에서도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칩의 윗면, 즉 저희가 이제 연마를 하는 면에 이렇게 빗살 무늬로 금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라미에 의한 이물, 그리고 휠막에 의해서 발생한 크랙 시드에 의해서 진행성 크랙이 추후 공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시드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면서 더 큰 크랙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크랙이 발생한 거를 저희가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실리콘의 결정성에 따라서 금이 쭉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랩에서 라미네이션을 이제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휠을 사용을 할 때 거친 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연마를 해주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CMP 공정까지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러한 크랙 시드들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고 더 큰 크랙이 발생하여서 칩들이 죽는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랩 이후에 진행을 하는 소잉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잉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블레이드 솔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자르는, 절단하는 경우와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한 스테이스 다이싱,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소잉, 즉 물리적으로 이제 톱날을 활용을 해서 자를 때 발생하는 불량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량이 치핑과 그리고 스크라이프 레인 외의 절단 불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핑을 먼저 살펴본다면 치핑 같은 경우에는 소잉 중에 다이아몬드 소에 의한 이제 미세 데미지가 칩의 옆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실리콘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더 큰 크랙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스크라이프 레인 외의 영역을 이제 절단하는 경우, 즉 정해진 절취성 외의 위치를 이제 자르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냥 정상적인 칩들을 저희가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칩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블레이드 솔을 활용을 해서 절단을 하게 되는데 정상 칩을 살펴본다면 정상 칩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야겠죠.
그런데 블레이드 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이제 톱날이 잘 들지 않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옆에가 제대로 잘려나가지 않는 어떠한 치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치핑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내부로 더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크랙이 더욱더 커지면서 칩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크라이프 레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소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잉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동으로 진행을 하려면 스크라이프 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절치를 위한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설비에서 자동화가 맞지 않아서 어떠한 치수들이 맞지 않아서 절치선 외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상 칩이랑 이제 비정상 칩을 살펴보았을 때 당연히 비정상 칩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량을 저희가 스크라이프 레인 외의 영역을 이제 절단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분진 그리고 다프 미절단이라는 이제 분량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진 같은 경우에는 소잉 중에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실리콘을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분진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합니다. 분진이라는 것은 어떤 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풀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어떤 글루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스티키한 그런 이슈를 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해지는 이슈가 발생을 해서 추후 공정에서 공정성이 저하가 되거나 불량이 발생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프 미절단,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다이 어태치 필름이 이제 미절단이 되어서 공정이 멈춰버리는 그러한 불량들도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잉 공정의 치핑과 그리고 크랙 불량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치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칩의 끝이 이렇게 깨져 있는 불량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크랙 같은 경우에는 치핑에서 시작해서 칩의 내부까지 크랙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자주사 현미경을 통해서 치핑이 발생한 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끝단 영역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의 면이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실리콘의 면과 그리고 패턴 면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실리콘의 면 쪽에서 사실 데미지가 발생한 거는 패턴 면까지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넘어가서 어떤 정기적인 영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치핑 불량이 더욱더 이제 추후 공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와중에 더 큰 어떤 힘을 받게 된다면은 실리콘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핑에서 시작을 해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크랙이라는 게 탄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패턴면까지 아래쪽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패턴면에 데미지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 칩은 작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텔스 다이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텔스 다이싱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활용한 소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레이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잉을 할 수 있지라고 한다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통해서 칩 내부의 데미지를 이렇게 입혀 놓습니다. 그래서 백랩을 진행하기 전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절단할 칩의 이제 영역들에 이렇게 우수한 이제 점들을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칩 익스펜드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웨이퍼를 사방으로 당겨준다면 레이저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은 부분들이 쫙 뜯겨나가면서 칩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을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요.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랩 공정을 진행을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줄여서 갈 공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저 데미지 이후에 웨이퍼를 사방으로 당길 경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것과 같이 달고나와 같은 원리로 칩이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텔스 다이싱도 결론적으로는 소인과 동일하게 치핑 및 칩 크랙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공정, 즉 그라인드 애프터 레이저 공정에서 레이저의 파워가 너무 약하거나 혹은 레이저를 너무 깊은 곳에 찍거나 아니면 얕은 곳에 찍었을 때 그때 또 미분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초점이 흔들려 정확한 위치에 이제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잘리지 않는 그러한 또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열 공정에서 발생하는 치핑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조사 이후 칩 익스펜드를 하다가 저희가 너무 세게 당겼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당기게 될 경우 칩의 모서리가 이제 깨지게 되고요. 칩의 모서리가 깨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치핑이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핑에 의해서 또 크랙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들이 스텔스 다이싱에서도 이제 발생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와이어 본딩 공정과 그리고 플립칩 마운트 공정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소잉 이후에 이제 제가 갈린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각각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마운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다이 어태치라고 하는 공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를 디핑해주는 공정과 이제 리플로 라는 공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 제품을 저희가 살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와이어 본딩 제품을 살펴보았을 때 이 다이가 칩이 즉 서브스트레이트 PCB에 붙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칩을 기판 위에다 얹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골드 와이어를 통해서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칩이 안전할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 위쪽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의 위쪽에 저희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프라고 부르는 그러한 양면 테이프 필름이 이제 들어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플립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다프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턴면이 아래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PCB와 그리고 패턴면에 직접적으로 솔더 범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붙여주기 때문에 다프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솔더 범프가 화학적으로 잘 붙기 위해서는 플럭스라고 하는 약품과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해줄 수 있는 리플로우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 어태치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이 어태치 필름, 즉 다프 필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 어태치 필름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양면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칩과 PCB 간의 접착을 위한 소재이다. 그래서 이 다이 어태치 필름, 줄여서 다프라고 불렀을 때 이 다프는 총 4종의 어떠한 소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 릴리즈 필름과 이제 베이스 필름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살펴본다면 릴리즈 필름, 그리고 다이 어태치 필름, 어드헤시브 레이어, 그리고 베이스 필름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릴리즈와 그리고 베이스 필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필름을 붙일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핸드폰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면을 저희가 앞뒤로 제거를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릴리즈와 베이스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릴리즈와 베이스 필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PT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양면 테이프 역할을 하는 이 다프는 이제 에폭시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UV 경화형 소재가 들어가는데 UV 경화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크릴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 어태치 공정이 언제 들어가는가, 다프를 언제 접착을 시키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백랩 공정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웨이퍼가 연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연마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두께 타겟에 도달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원하는 두께 타겟에 이제 도달을 했으면 실제 PCB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양면 테이프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이어트치 필름을 연마가 된 웨이퍼의 아래쪽에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치 필름과 그리고 어데이시브 레이어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릴리즈 필름을 떼고 그리고 베이스 필름을 저희가 또 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소잉을 진행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소잉을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 라미네이션 테이프 혹은 뭐 백그라인딩 테이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백그라인딩 테이프, 라미네이션 테이프과 그리고 패턴면, 웨이퍼, 그리고 다이어트치 필름까지도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잉을 통해서 다이어트치 필름까지도 저희가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왜냐면은 각각의 칩들을 PCB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 역할을 하는 이 다프 필름들도 당연히 잘라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UV를 조사를 해주어서 UV 큐어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아크릴 계통의 어데이시브 레이어가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굳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데이시브 레이어에서 이 위쪽 부분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내기 전에 저희가 백그라인딩 이 테이프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제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이를 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픽업 툴이 이렇게 다이를 빨아들이게 되고요. 빨아들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다프까지 달려있는 상태로 칩이 위로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프가 붙어있는 칩을 PCB 기판 위에 저희가 얹어준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다프와 그리고 PCB 사이에 이제 접착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칩과 PCB가 붙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 어태치 공정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다이 어태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소잉까지 끝나고 나면 다프가 붙어있는 그런 칩을 저희가 픽업을 한 다음에 PCB 위에다가 얹어주는 공정을 저희가 다이 어태치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이 어태치 공정 중에서는 이제 미경화, 스티키 이슈, 그리고 칩 찍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살펴본다면 다이 어태치의 다프가 만약에 미경화가 되었다, 부분 경화가 되었다, 여기 아래쪽이 UV를 받아가지고 딱딱해진 상태로 저희가 다프를 떼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프가 이제 미경화가 되면서 다이 픽업 시에 어떤 깨짐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키 이슈, 제가 말했듯이 소잉을 진행을 하거나 이러면 실리콘의 분진들이 날리게 되는데 그 분진들이 픽업 툴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픽업 툴을 통해서 하나의 칩을 위로 이제 올린 다음에 다시 PCB에 안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칩이 PCB 위에 안착을 시켜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찍힘, 칩 찍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이 이 픽업 툴과 그리고 칩 사이에 이물이 들어가게 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칩에 찍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이물에 의해서 또 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랙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 픽업 툴에 의해 어떠한 다이 픽업 툴에 이물질이 붙어서 발생하는 그러한 불량을 저희가 다이 픽업 툴의 이물 불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이 이물 불량이 얼마만큼 크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제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칩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은 이제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물로 들어간 것이 굉장히 딱딱한 그런 금속이나 어떤 실리콘의 파편이라고 한다면 이 픽업 툴과 그리고 칩 사이의 이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찍힘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찍힘 불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크랙들을 이렇게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찍힘에 의해서 칩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칩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패턴면까지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패턴면에 데미지를 받게 된다면 또 정기적으로 더 이상 칩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여러 공정들에서 불량들이 발생하는 실제 유형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3강에서도 이제 제가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정들에서 발생하는 불량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저희가 와이어 본딩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불량의 유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불량들이 야기가 되고 또 칩의 패턴명까지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